탈원전 정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신규 원전 다시 짓지 않겠다. 그러니까 새 원전을 새로 짓지 않겠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원전들 이게 수명이 다하게 되면 우리 10년씩, 20년씩 또 연장했었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지금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2기가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너지 정책의 그 전략적인 목표를 갖다 제시했고, 네. 두 번째로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내에서도 원전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 타당한 걸까요? 지금은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선동적인 그 생각 아래, 그다음에 정치적인 결단을 이 원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는 그 원인이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였어요. 그런 점에서 현실과 사실이 어떤 건가, 네. 전문가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또 그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죠. 이런 거죠. 흔히 그런 말 했습니다. 비행기와 더불어서 추락도 같이 발명된 거다. 원전과 더불어서 사고도 같이 발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 플랭크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444기의 원자로가 있는데 확률을 갖다 보니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한 번 정도는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멜트다운이라고 하죠. 한 번이 너무 큰 거죠. 그렇죠. 근데 특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떠냐면 원전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그 밀집도가, 인구 밀집도가 뭐 수배, 몇십 배가 높단 말이죠. 후쿠시마 같은 경우가 반경 30km 이내 17만 명이 살았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으로 꼽힌 게 후쿠시마의 그 4기였습니다. 그런데 원전의 사고로 자꾸만 원전 안에서 고장난 사고, 이거로만 원전 사고를 보면 안 됩니다. 원전은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가 날 수 있고, 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전은 무슨 원인으로 사고가 났든지 간에 그것은 사고입니다. 전혀 예측하지도 않았던 그 쓰나미로 인해 갖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일본은 무척 대응을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의 기준, 2011년 시점의 기준으로 다도는 상태에서 원전의 안전도에 대해서 다시 측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전은 사고가 나면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작년에 5.8 경주 지진을 경험을 했잖아요. 계기 지진 그랬잖아요. 5.1인데 5.8이 났어요. 그러면 한수원이나 우리나라 원자력 사업에 종사하는 원자력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지진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 하에서 우리나라 원전을 일시 중지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새로 만들어진 안전성 진단에 근거해서 평가하면서 열 것이냐 말 것이냐, 일본은 50개 중에 17개가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이 일을 그때 사실은 안전 불감증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산을 해보면 네. 경주 대지진 났을 때 일단은 중지했을 거다. 자,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고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사고였죠. 원자력 관련해서는. 그걸로 원전을 다 셧다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가정집에서 전기료가 20%, 산업용은 30%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베 정권 들어와 가지고 다시 원자력을 가동합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원자력을 20에서 22% 발전에 유지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폭파된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없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후쿠시마는 그 지진이 났던 진앙지에서 182km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가까운 오나가와 원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가까운 곳은? 더 가까운 곳에 이제 그 이유는 뭐였냐? 기본적으로 부지고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오나가와 원전은 부지고가 한 14.7m였고 저기 후쿠시마는 10m였어요. 그러니까 부지가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쓰나미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제 원자력이 100%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원자력에서는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쓰리마일 섬에서 처음 그 방사성 누출이 됐어요. 그리고 체르노빌 터졌습니다. 후쿠시마 터졌어요. 지금까지 원전 사고의 원인은 다 틀려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원전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이 집안이 낮은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집안이 낮은 곳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면 거기다 짓지 말았어야죠. 그거 질 때도 완벽하게 안전하다 그랬어요. 이게요. 자, 비행기 한번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걸어가면은 매우 안전합니다. 교통수단이라도. 그렇지만 우리 비행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시각에 따라 틀립니다만 우리가 원자력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좀 시각을 좀 벗어날 필요는 있다 자, 이거예요. 여기서 비행기 운전을 직접 하시는 신 교수님. 어떤 사회는 그 확률을 갖다 위험을 안고 살아가자. 오케이. 왜? 그거 안고 살아가도 다른 메리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사고가 있는 거하고 어떤 사회에서는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갖다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원전에서 떨어져 나가자. 사회적 합의가 다른 거예요. 지금 하자는 게 그건데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냐. 밀집도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비행기 사고를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규모의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원전의 그 모범 국가예요. 그리고 이 원전 기술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가들이 또 포진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원전을 고리 일기 원자력 발전 만들 때는 솔직히 말해서 웨스팅하우스 기술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은 원전 설계, 건설, 감리, 관리 세계 넘버 원입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4세대 원자력을 만들었어요. 소형입니다. 아주 소형.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해요. 이건 우리가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는 원전 마피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아니 그게 안 아니고 되지.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대한민국 공직 사회 중에서 가장 부패가 많은 곳이 간선입니다. 기억들 하시잖아요. 원전 마피아들이 새로운 제품이라고 하면서 이 부품 교체할 때 중고 제품 넣어갖고 바닥. 그러면 그건 문제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이번에 400명 그 교수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성명서 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원전 전공을 하는 교수들이 원전 반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10%도 안 나옵니다. 왜? 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면 수주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 원자력이라는 게 에너지 전체 산업 속에서는 하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여기서 투자를 안 합니다. 발을 빼고 있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뭐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에 관한 얘기거든요. 가장 위험한 게 전문가한테 맡기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라고 하면 원자핵공학 그 사람들은 거기 법벌이가 걸려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전체적인 공익적인 판단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전문가가 공익적인 판단을 못한다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이른바 그쪽 전문가뿐 아니라 이쪽의 시민단체부터 환경단체부터 이 모든 세력들이 함께 나서 토의를 해서 거기서 얻어진 사회적 합의로 탈원전 전략을 결정한 거죠. 이제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쓸 때는 한 시간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탈원전 정책 쓴다면 원전의 안정성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기후 협약 가입을 했어요. 여기에 관련 우리가 37% 2030년까지 줄여야 됩니다.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할 것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온실가스 문제를 가장 피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거의 가장 큰 대안이 원자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kWh를 만들 때 그 온실가스 생긴 비율을 보면 석탄이 991이에요. 네. 태양력도 40, 60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10이에요. 그러니까 파리 기후 조약을 생각한다면 원자력이 가장 오히려 좋은 에너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마저도 청정 전력 계획을 세우면서 원자력을 넣었어요. 원자력은 미국 에너지 장관도 이야기합니다.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원자력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 포트폴리오 한 파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나라는 예컨대 영국하고 아마 프랑스 정도 그 두 나라를 빼게 되면 나머지는 다 이제 탈원전 쪽으로 나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프랑스에서도 좀 탈원전 쪽으로 나가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폐기했고 거대한 탈원전의 흐름이라는 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유럽엔 수십 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원자력을 쓰지 않기로 한 나라가 6개의 국가예요. 수십 개 가운데 6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체 트렌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개념을 정해야 될 것은 탈원전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른바 석탄 원료, 화석 원료와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 정책은 맞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현재 원자력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70%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원자력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프랑스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도 신재생 에너지를 키우려면 원자력 비중이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50% 정도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원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방향은 맞습니다. 원자력의 최종적인 에너지원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과정에서 가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이고 다 인정을 하는 추세예요. 근데 지금 이 원전 이거는 우리의 생활 그다음에 현실의 문제예요. 대만도 2025년까지 원전 가동 제로를 목표로 했지만은 이 여름철에 전력 수요가 너무 엄청나고 또 이것을 대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가동을 승인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원전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환경진보의 마이클 셀린버그 대표가 이야기를 한 대로 에너지 레인보우, 그러니까 다양한 에너지를 다 활용을 하면서 네. 그때 가서 대처하라. 이것이 지금 세계 현상입니다. 대만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기사를 또 잘못 써요. 탈원전의 실패 정책이라 그러면서 2개가 가동되는데 그걸 탈원전 정책에 실패 이렇게 기사 썼거든요. 그게 아니고 6개를 2025년까지 닫기로 했는데 원전은 원래 봄, 가을에는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수요가 많고 겨울에 수요가 많으니까 그때 다시 돌려요. 2개를 정비하고 점검을 하다가 다시 돌린 거예요. 근데 그걸 탈원전 정책으로부터 실패 이러고 보도를 하는 거야. 이럴 정도로 우리 원전과 관련된 잘못된 보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전은 줄여나가는 추세다. 지금 뭐 탈원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가 하면 환경 때문에 이제 댐은 더 이상 뭐 짓지 않는 분위기고 거기다 대고 이제 석탄을 때우는 화력발전소도 점점 줄여서 없애겠다고 그러고 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이거 전기세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세는 당연히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원전의 비용이라는 건 지금 당장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기보다도 나중에 이게 끝난 다음에 재처리 뭐 내지는 뭐 폐기물 이런 문제 때문에 드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원전을 운영하는 데서는 계산이 안 돼요. 계산 안 넣죠. 이것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원전은 싸니까 이걸 갖다 당장 LNG로 고치거나 아니면 석탄을 고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는데. 아니 이건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서민들 가정이나 아니면 공장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근데 그건 뭐냐 우리 사회 합의의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싸고 건강 해치는 걸 먹을래 아니면 조금 돈이 더 들지만 좀 안전한 음식을 먹을래 이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싼 에너지를 써왔는데 이제부터 조금 더 돈을 내가지고 좀 안전한 에너지를 쓰자 이쪽으로 좀 사회적 합의를 하자라는 게 이번 제안의 특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거 원전에 대한 찬반을 물을 때 그런 장단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원전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면 일단 안전부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전기값은 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원자력의 비중이 낮았어요. 그런데도 일반 가정에서 20%, 산업계에서는 30%의 이가 인상. 한 번에요? 그렇죠.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후장대 산업들, 또 포철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키울 수 있었던 것은 값싼 전기료 때문이었어요. 사실 일본의 유명한 도레이의 탄소화학 공장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왜? 일본의 전기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전기로는. 근데 그런 영향과 그런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제 현실화해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은 11조라는 예산이 필요해요. 한전이 지난해 도시 내 사람이 사는 그 가구에 보면 한 달간 평균 전기요금이 53,000원이에요. 근데 전기요금이 만약에 이제 20% 정도 오른다면 65,000원 정도를 내야 되고요. 또 이제 산업용 전기의 경우는 산업용 전기에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데 결국 산업용 전기의 값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물가의 부담으로 오게 되고 이게 빙빙 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석유 값이 가장 싸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근데 전문가들도 한 $100까지는 충분히 오를 여력이 있다. 이럴 경우는 더 비싼 전기세를 우리가 내야 되는 거죠. 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기값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오릅니다. 지금 원전을 기존에 가동했던 거 하나 닫았죠. 그럼 전체 우리 전기 생산량의 1%에 해당하는 걸 닫습니다. 이거를 내일 당장 이 정권 내에 10개를 확 닫지 못해요. 하나씩 둘씩 내려가면서 닫는데 전기요금은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 유럽의 같은 경우는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을 동시에 같이 닫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재생에너지도 발전을 시키지만 제일 중요한 거 수요 관리에 들어갑니다. 수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전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기술을 자꾸 개발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전을 닫으니까 내년에 당장 전기세 올라갑니다? 절대 안 올라가요. 그리고 원전을 앞으로 5년 동안 10개 정도 닫는 동안에
수요 관리를 통해서 전기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율을 4%에서 7%, 8%, 독일이 이거 25%까지 올리는데 15년 걸렸거든요. 그렇게 올리게 되면은 맞아서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는 높아지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용 전기 쓰는 게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80% 이상이 산업용, 상업용이거든요. 이거 올린다고 해서 벼랑 안에 50% 전기료 올리고 100% 올리고 그러지 않거든요. 예. 10%, 20% 올리는데 뭐냐면 지금 산업용 전기세가 싸니까 엄청난 낭비들을 해대요. OECD 국가 대비의 가정용 전기 소모량은 높지가 않은데 산업용, 상업용 전기 소모량은 OECD 국가에 비해서 턱없이 높아요. 왜? 싸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뭐를 해야 되냐면 전기 기술을 개발해갖고 효율성 높이는 것도 높이는 거지만 누진세 적용을 불법적으로 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용 전기세는 오히려 내려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는 그런 국가 정책은 굉장히 선의에 의존한 국가 정책이에요. 그럼 국가 정책이 악지로 운영되는 거죠. 근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현실을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요. 프랑스에서 전기를 사올 수가 있었어요. 프랑스가 전기가 굉장히 쌉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원자력을 70% 이상 생산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2년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을 줄이겠다 해서 신규 건설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LNG로 대체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LNG가 비싸니까 LNG의 수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이 언제 나다. 10년 후 2011년에 우리나라 대란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셧다운이 돼버렸어요. 2011년에. 그게 바로 원자력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 LNG를 만들려고 했는데 LNG 수익성이 안 되니까는 LNG 건설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은 유럽은 다 전기에 비해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힘들면 프랑스에서 사오면 되는 거, 폴란드에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올 데가 없어요. 우리는 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다시 말해서 전기세 부분과 맞물려서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거예요. 외부 영향도 많이 받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 국가 안보적 에너지 안보 문제까지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 맞죠? 겁니다. 이른바 이제 그게 전력망 고립이잖아요. 유럽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부분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에너지 정책이다라는 건 원전 하나만 달랑 놓고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고려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원전을 짓게 되잖아요. 근데 원전은 거기 있지만 실제로 전기를 쓰는 건 주로 서울 쪽이란 말이죠. 그럼 굉장히 고압선 건설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밀양과 같은 사태도 나고 전기료가 오르느냐 마르냐 이런 것들 우리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렇죠. 예컨대 솔직히 말하면 까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신재생 에너지가 당장은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조금 더 낼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몇 배가 오를 거다 이거 거짓말이고 외국 같은 경우에 봐도 이렇게 요금이 엄청나게 오르거나 그런 일들은 없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에 보세요. 22년이 벌써 탈원전이란 말이죠. 30년대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가 45%, 46%예요. 그다음에 2050년에는 100% 신재생 에너지 대체가 가능하다는 게 지금 시나리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구 선진국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앉아가지고 계속 원전 짓고 있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시대를 갖다 대처를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시장에다가도 어떤 시그널을 줘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나라마다 특성이 있어요. 프랑스는 원자력 중심으로 간 나라고 또 독일은 독일의 상황대로 말하자면은 탈원전을 했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있어요. 지난해에 우리가 전기 대란이 있어가지고 난리였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전기값을 깎아줬어요. 그때 그 깎아준 가격은 지금 우리가 LNG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를 쓸 때보다도 훨씬 더 낮은 가격이에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환호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한 가구의 개개인의 문제예요. 두 번째, 점점 더 우리가 삶에 있어서 풍요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왜 아끼고 왜 이렇게 쪼들리고 저는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할 필요가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아니 제 얘기를 좀 아까 들었잖아요. 가소비가 아니라 에너지는 사실은 저축이 가능한 것이고 또 그 에너지의 비축이 굉장히 국가 안보를 비롯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높은 계산서와 그다음에 전기를 아껴 써라. 에너지는 아끼긴 해야 되지만은 지금 서민들이나 우리 삶에 있어서 전기를 쓰는 것도 생활 수준의 향상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료 계산할 때 원전 전기를 좀 제대로 계산했으면 좋겠어요. 원전 전기에서 자 고준위 폐기물, 그다음 방사성 물질 오염, 원전 사고 위험, 사회적 갈등 비용 이런 걸 해갖고 거기다가 원전 전기에다가 합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전이 결코 싼 전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타산을 하고 계상을 하면서 원전 전기가 이런 위험성까지 다 감안하면 이 정도일 때 자,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1330원인데 15년 만에 170원이 됐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겁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정보를 노출시켜 줄 필요가 하나 있고 한 15년 전, 10년 전에 삼성이 뛰어들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에.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지 않으니까 삼성이 발을 빼요. 슬그머니. 예, 슬그머니 발을 빼요. 그래갖고 지금 중국은 원전도 많이 건설하지만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거의 세계 최강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 정책이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각 국가마다 원자력 발전소 필요성이 있으면 만드는 겁니다. 국가 사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직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 폐지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20% 하고 나머지는 뭘로 때웁니까? LNG로 37% 때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LNG 37% 때우는 순간 이른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549가 생기는 거예요. 원자력 10밖에 안 생겨요. 그러면 현재 LNG로 37%를 한다면 우리가 파리 기후 조약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맹점이기 때문에 고려를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탈원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당장 두 보수 야당만 해도 정책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구당 얼마가 오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어떤 추이로 가게 되는지 정확한 계산서를 줘야 돼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원전 공사를 이렇게 중단을 하면서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그 뭐 어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갖고 우리가 다양한 길로 우리의 국가의 안정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에너지 쓴다라는 건 그냥 현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방향이라는 거죠. 네. 전체적인 방향은 원전을 없애고 그다음에 그 탄소가스 배출하는 에너지원이 아니라 친환경 생태 에너지 쪽으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냥 식품 먹을래? 아니면 친환경 식품 먹을래? 그 돈을 조금 더 들여야 되는 겁니다. 친환경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건 제일 큰 게 뭐였었냐면 원전 정책에 대한 신화였습니다.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이제는 좀 공개해서 원전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이 에너지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비용이 있더라도 이제는 정부 사이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서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우리는 그런 위험을 갖다 수용할 수 없다. 우리는 원전에서 떨어져 나가자. 사회적 합의가 다른 거예요. 지금 하자는 게 그건데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냐. 밀집도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비행기 사고를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규모의 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원전의 그 모범 국가예요. 그리고 이 원전 기술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가들이 또 포진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원전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원전을 고리 일기 원자력 발전 만들 때는 솔직히 말해서 웨스팅하우스 기술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은 원전 설계, 건설, 감리, 관리 세계 넘버 원입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에 우리가 4세대 원자력을 만들었어요. 소형입니다. 아주 소형은.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해요. 이건 우리가 최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해외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반대하지 않는 원전 마피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이게. 식으로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대한민국 공직 사회 중에서 가장 부패가 많은 곳이 한선입니다. 기억들 하시잖아요. 원전 마피아들이 새로운 제품이라고 하면서 이 부품 교체할 때 중고 제품 넣어갖고 바닥 그러면 그건 문제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이번에 400명 그 교수들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성명서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원전 전공을 하는 교수들이 원전 반대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10%도 안 나옵니다. 왜? 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면 수주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실 원자력이라는 게 에너지 전체 산업 속에서는 하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신규 원전 다시 짓지 않겠다. 그러니까 원전을 새로 짓지 않겠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원전들 이렇게 수명이 다하게 되면 우리 10년씩 20년씩 또 연장했었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지금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 게 있어요. 네. 2기가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너지 정책의 그 전략적인 목표를 갖다 제시했고 네. 두 번째로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을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국내에서도 원전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의심 타당한 걸까요? 지금은 사실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선동적인 그 생각 아래, 그다음에 정치적인 결단을 이 원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는 그 원인이 지진이 아니라 쓰나미였어요. 그런 점에서 현실과 사실이 어떤 건가, 네. 전문가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또 그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판단해야죠. 이런 거죠. 흔히 그런 말 했습니다. 비행기와 더불어서 추락도 같이 발명된 거다. 원전과 더불어서 사고도 같이 발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스 플랭크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444기의 원자로가 있는데 확률을 갖다 보니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한 번 정도는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멜트다운이라고 하죠. 한 번이 너무 큰 거죠. 근데 체르노빌 때도 특히 너무 크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떠냐면 원전 반경 30km 안에 380만 명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도 그 밀집도가 인구 밀집도가 뭐 20배, 몇십 배가 높단 말이죠. 후쿠시마 같은 경우가 반경 30km 이내 17만 명이 살았어요. 그리고 세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으로 꼽힌 게 후쿠시마의 그 4기였습니다. 그런데 원전의 사고로 자꾸만 원전 안에서 고장난 사고, 이거로만 원전 사고를 보면 안 됩니다. 원전은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고가 날 수 있고 네.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사고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전은 무슨 원인으로 사고가 났든지 간에 그것은 사고입니다. 전혀 예측하지도 않았던 그 쓰나미로 인해 갖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저는 일본은 무척 대응을 잘했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의 기준, 2011년 시점의 기준으로 다도는 상태에서 원전의 안전도에 대해서 다시 측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전은 사고가 나면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작년에 5.8 경주 지진을 경험을 했잖아요. 계기 지진 그랬잖아요. 5.1인데 5.8이 났어요. 그러면 한수원이나 우리나라 원자력 사업에 종사하는 원자력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지진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 하에서 우리나라 원전을 일시 중지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새로 만들어진 안전성 진단에 근거해서 평가하면서 열 것이냐 말 것이냐, 일본은 50개 중에 17개가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이 일을 그때 사실은 안전 불감증 때문에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산을 해보면 네. 경주 대지진 났을 때 다도 일단은 중지했을 거다. 자,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터지고 최근에 일어난 가장 큰 사고였죠. 원자력 관련해서는. 그걸로 원전을 다 셧다운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 가정집에서 전기료가 20%, 산업용은 30%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베 정권 들어와 가지고 다시 원자력을 가동합니다. 일본은 2030년까지 원자력을 20에서 22% 발전에 유지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폭파된 지진에 의해서 무너진 것은 없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경우 이런 거예요. 후쿠시마는 그 지진이 났던 진앙지에서 182km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더 가까운 오나가와 원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가까운 곳은? 더 가까운 곳에 이제 그 이유는 뭐였냐? 기본적으로 부지고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오나가와 원전은 부지고가 한 14.7m였고 여기 후쿠시마는 10m였어요. 그러니까 부지가 높은 데 있었기 때문에 쓰나미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제 원자력이 100% 안전하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원자력에서는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쓰리마일 섬에서 처음 그 방사성 누출이 됐어요. 그리고 체르노빌 터졌습니다. 후쿠시마 터졌어요. 지금까지 원전 사고의 원인은 다 틀려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원전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이 집안이 낮은 곳 맞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집안이 낮은 곳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면 거기다 짓지 말았어야죠. 그거 질 때도 완벽하게 안전하다 그랬어요. 이게요. 자, 비행기 한번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걸어가면은 매우 안전합니다. 교통수단이라도. 그렇지만 우리 비행기를 포기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시각에 따라 틀립니다만 우리가 원자력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좀 시각은 좀 벗어날 필요는 있다 자, 이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비행기 운전을 직접 하시는 신 교수님. 어떤 사회는 그 확률을 갖다 위험을 안고 살아가자. 오케이. 왜? 그거 안고 살아가도 다른 메리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사고가 있는 거하고 선진국들은 여기서 투자를 안 합니다. 발을 빼고 있죠. 빼고 있고 재생에너지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뭐 두각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그게 큰 의미가 있냐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에 관한 얘기거든요. 가장 위험한 게 전문가한테 맡기자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라고 하면 원자 핵공학 그 사람들은 거기 법벌이가 걸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전체적인 공익적인 판단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전문가가 공익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그래서 이유가 독일 어디 같은 경우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이른바 그쪽 전문가뿐 아니라 이쪽의 시민 단체부터 환경 단체부터 이 모든 세력들이 함께 나서 토의를 해서 거기서 얻어진 사회적 합의로 탈원전 전략을 결정한 거죠. 이제 우리가 탈원전 정책에 쓸 때는 한 시각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탈원전 정책 쓴다면 원전의 안정성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기후 협약 가입을 했어요. 여기에 관련 우리가 37% 2030년까지 줄여야 됩니다.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할 것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온실가스 문제를 가장 피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거의 가장 큰 대안이 원자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kWh를 만들 때 그 온실가스 생긴 비율을 보면 석탄이 991이에요. 태양력도 40, 60 정도입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10이에요. 그러니까 파리 기후 조약을 생각한다면 원자력이 가장 오히려 좋은 에너지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마저도 청정 전력 계획을 세우면서 원자력을 넣었어요. 원자력은 미국의 에너지 장관도 이야기합니다. 에너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원자력을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한 포트폴리오 한 파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나라는 그 예컨대 영국하고 아마 프랑스 정도 그 두 나라를 빼게 되면 나머지는 다 이제 탈원전